그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나오는 보통 우리가 재료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재료가 그 상승의 재료고 어떤 재료가 하락의 재료인가요? 어떤 재료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이제 상승과 하락 재료로 이제 막 그 성격을 바꾸기도 하는데 상승과 하락 재료로 나누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 뭐 펀더멘털을 구성하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 중앙은행의 뭐 통화정책이라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슈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연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아, 중앙은행에. 네. 네. 그 통화의 총량을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장기 추세를 그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FMC라든지 그런 이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통화정책 자체가 펀더멘털을 그 베이스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 구성 요인들, 그 재료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은행 우리 이제 뭐 FOMC도 그렇지만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췄어요. 네네. 얼마 전에 낮췄죠. 그 낮춘다는 뉴스가 발표가 딱 되면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면 그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아, 네.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가야지 정상인데요. 사실 그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주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 금통위원들 중에서 일부의 소수 위원들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다음 금통에서 내렸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환율이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고요.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가 이번에 뭐 연속 뭐 몇 개월째 적자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였고. 네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그만큼 외환 시장에 그 뿌려줄 수 있는 달러가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제 그 반응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유입되는 달러가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네네.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요새 무슨 뭐 촛불 집회니 뭐 광화문 집회니 해가지고 막 집회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적 목적에. 네네. 이러한 집회들이 대규모로 열리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은 이것도 환율에 어떤 뭐 영향을 끼치나요? 예, 원화 약세 요인으로 역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끄러운 이슈가 생기면은 원화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예.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환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환율 변동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사실 환율은 이제 그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발표되면 그 발표되는 결과가 많이 좋다고 해서 원화의 가치가 이제 강세로 가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 모든 재료들, 그 모든 지표들이나 이런 그 이슈들은 항상 예상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원화가 강세, 그리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원화 약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상치를 또 금융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순간 그 지표나 이런 게 이제 그 예상과 부합이 반대로 가면 엇갈리면 그때 이제 환율이 엇갈린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아, 예. 예, 그러니까 뉴스가 발표되는 시점이 아마 고점으로 이제 네.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환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한은이 됐든 아니면 FOMC의 어떤 그 회의의 결과를 기다릴 때 네.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전부터 예상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가 정말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어떤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때가 오히려 매도의 시점인가요?
또 이제 그 예상과 그 실제 이제 괴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환율은 그 소문에 사서 그 저기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환율은 이제 그 다른 주식이나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진핑이 어떤 그 주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외의 정보들은 전부 다 펀더멘털을 통해서 이제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판다? 요거는 주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그거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마침 김정은 그 국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저쪽에서 갑자기 좋아 우리 대화하자 무슨 뭐 합의하자 아니면 미국 정상회담이 갑자기 열린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원화의 강세 요인이고요. 강세 요인으로. 실제로 이제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분단 국가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원화가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또 이머징 마켓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봐서는 이게 일반 우리가 개인들이 쉽게 거래하는 어떤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린 영역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개인들도 이렇게 외화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예, 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많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현찰을 달러를 이제 사고 하는 보관하고. 예, 예.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근데 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최근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약간 그 비관론자 분들은 네네. 달러 안전자산인 그 달러를 네네. 많이 사둔다 낮은 가격에서 네. 그런 뭐 그 유행이 좀 있었죠 트렌드가. 사실 그거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환율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제한 그 상승하거나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계속해서 하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환율의 평균 회귀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아까 그 환율의 이제 등락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현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을 통해서 외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예,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환율이 하락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다시 하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무작정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안전자산 예를 들면 차라리 엔화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수익률이 더 큰 변동성을 이제 야기를 하는 엔화가 더 수익률이 좋을 거고요. 뭐 그보다는 이제 뭐 현금을 들고 있는 거나 예,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네네.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직접 액션을 취했던 것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네네. 왜냐면 달러가 120원, 130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1200원, 1400원, 1400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이 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뭐 그 금융위기나 IMF 같은 아주 그 특별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환율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거거든요.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위기가 올 거다. 네. 세계 금융위기, IMF,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네. 묻지 않은 위기가 올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네. 집값이 폭락하면 집을 사겠습니다. 차라리 부동산을.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외화 투자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거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치주를 찾아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뭐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해서 네. 가치를 최대 극대화시켜라 뭐 이런 투자법도 있고 한데 네네. 이거는 느낌에는 뭐 금방 사고 팔고 단타 위주여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네. 단타로 하면 거의 돈을 벌기 힘들고요. 네. 그 단타로 이제 트레이딩 거래하는 방법은 이제 뭐 단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일주에서 뭐 수주 동안에 이런 스윙 트레이딩 같은 그리고 뭐
초장기로 투자하는, 장기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타로 거래하는 거는 사실 주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가 어떻게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렵잖아요. 네. 그 약간의 이제 그 투기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율의 평균 회귀성을 이용해서 지금 10년 평균이 1100 한 20원 정도거든요. 아, 한국의 원화가요? 예. 달러원 환율이 10년 초장기 평균이 1120원이기 때문에 1120원 플러스 100원 위로 올라가면 그 환율이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상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직접 이 달러를 사고 팔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 어떤 무슨 그 선물 거래 이런 상품이 또 따로 있나 보죠? 예. 뭐 요즘에는 ETF 같은 상품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제 환율 하락에 베팅할 수 있도록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220원까지 급격하게 튀었으면 ETF를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슨 뭐 증권 거래소나 이런 데 있는 건가요? 그런 ETF 가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또 주식처럼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뭐 1,200원 막 돌파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 현직 딜러로서 네.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네. 어디에다 더 상승할 거에다 거시겠어요? 아니면 하락에다 거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 1213원 얼마 전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 1220원까지 갔었는데 1213원에서 그 달러 선물 인버스 ETF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 상품을 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은 이제 한 50원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 환율의 평균 회귀성을 이용한 이제 매매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9% 정도 수익을 난 상태고요. 그게 이제 개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좀 손쉬운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하락하고 여기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ETF 상품을 연동시키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가장 단순하고 수수료도 적고요. 네. 그렇군요. 그 시장에 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네. 어떤 건가요? 거래를 하다 보면 모든 금융상품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패가 가장 좋다고 왠지 나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그런 거 들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 만약에 상승할 때는 그 달러를 사도 되거든요. 네. 물론 그 이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환율이 이제 반대로 그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서 환율 하락의 추세 전환의 이제 기미가 보이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패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그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고 지지선을 깨고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잘 될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시장에 맞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그걸 뭐라 그러죠? 확증 편향? 뭐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뭐 좀 예. 어려운 말이 있던데. 뭐 행동 무슨 저 심리학에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처음 가졌던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주변 상황이 그게 아닌데도 그 자기 본인의 생각을 못 버리고 계속 그쪽에다 베팅을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 딜러로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뉴스라는 게 한쪽 방향의 뉴스만 나오지가 않잖아요.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가지고도 다양한 그 분석과 다양한 관점의 그 뉴스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어떤 걸 믿고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는 그 제가 이제 다 그런 지표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 이제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써놓은 리포트를 이제 보고 이제 그 방향을 잡는데요. 근데 좀 보다 보면 사실은 좀 오래 보다 보면 그 지표들을 해석하는 게 약간 좀 편향이 있는지 중립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지 약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제 나름의 이제 노하우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제 보통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제 이제 거래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제 차트에 의존해서
차트와 대회 이제 저항들을 제가 주관적으로 좀 해석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이 현직 딜러로 일하고 계시니까 뭐 궁금한 게 자꾸 나오네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네. 뭐 좀 미진한 점, 꼭 요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하시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이 그 경제를 가장 잘 투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채권 하시는 분들은 채권이 경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채권이 곧 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은 그 모든 이제 양국이나 글로벌 경제 글로벌 통화를 볼 때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를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시고 그다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시면 세계 경기를 파악하는 데는 환율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네. 그럼 그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해지고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뉴스 혹은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환율의 변동 요인들 같은 거를 이제 정부 기관들이 매일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거든요.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예요? 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 두 가지 이제 홈페이지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각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국제금융센터라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환율의 등락이 왜 뭐 어떤 요인 때문에 움직였는지 다 이제 리포트로 아주 중립적으로 써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포트를 좀 주기적으로 읽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한번 이제 저도 자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